새빨간 사춘기. 예, 질풍노도 2017 우리의 선택 뇌빨간 사춘기. 네, 뇌를 맡고 있는 뇌생남. 네, 빨간 레드선. 안녕하세요, 강분입니다. 네, 사춘기 목소리 엄청 차분했어요 지금. 근데 질풍노도 전문 심리학자입니다. 본인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계속 거치고 있는 듯 싶지만 김태영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대행이 북한의 위협 등을 고려해 특검 연장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병하네, 연병하네, 연병하네. 네, 황교안 씨가 한선.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그 새끼 시계 맞췄더라?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그래갖고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매우 희소 가치가 있는. 맞아. 시기야.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대통령 같은 거 연도별로 배울 때 잠깐 있었던 사람 이런 거 기념표 이런 거 최규화. 되게 오히려 쉬운 비싸게 문제는 팔리잖아. 황교안이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역시. 그래요. 나 시계 받는 거 보고 진짜 빵 터졌는데 진짜 나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 아, 그 어떻게 그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 왜냐면 이 사람 계속 뭔가 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위협과 경제 상황 때문에 뭔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비상시국에 시계를 찍고 있었어. 너무 신기하잖아, 진짜. 시계를 찍으라고 지시했겠죠. 자기가 찍었다기보다. 아, 그렇고 막 선물로 돌리고 있었던 거지. 정말 갖고 진짜 싶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최순실 씨 개인 계좌만 그 파는데도 사실 1년은 걸릴 것 같은데 특검이 90일 하고 딸랑 하고 지금 90일도 엄청 정신없이 지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도 너무나 많은 그 정말 빙산의 일각밖에 지금 안 되고 너무나 산적한 과제들이 있는데 황교안 씨가 이거 연장 안 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사법 처리,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대통령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에 불가능한 헌법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특검이 지속이 되면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구속 수사,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데 그거를 막겠다는 것 아닌가. 예, 저는 노골적으로 박근혜 편을 든 그런 결정이다.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여론조사 결과도 또 나왔는데 박근혜 씨가 정말 마치 본인을 지지하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이렇게 시청광장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걸 보니까 5%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5% 정말 대단한 그 벽돌 지지층이 알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황교안 씨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박근혜 씨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의리파인지 아니면 덩달아 좀 이렇게 탄핵이 되면서 그나마 그 5%를 딛고 출마를 하고 싶은 건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황교안이 우리가 무슨 뭐 하면 직장에서도 위에 사람이 이렇게 제거되면 딱 자기가 반사 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바로 밑에 사람이잖아요. 호가호의죠. 황교안은 지금 이게 자기의 어떤 그 황교안이 약간 좀 이미지가 강력하거나 리더십이 있다거나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빈자리가 딱 비니까 뭔가 나도 여기에서 돌파구로 뭔가 내 세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지금 꿈에 아주 가득 부풀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황교안 입장에서는 탄핵이 돼서 세상이 좀 바뀐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 장발장에 보면 그 자베르 경감 나오죠. 네. 이 자베르 경감이 결국 자기가 믿던 세계관이 있잖아요. 네. 나는 정당하고 너희들은 범죄자고. 근데 그게 바뀌는 경험을 하죠. 틀렸다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관이 완전히 자기가 가졌던 세계관이 다 붕괴되면 인간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황교안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릴 때부터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권력에서 시키는 대로 충실히 살아온 그런 이제 모범생이란 말이에요.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 줄을 여태까지 열심히 서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삶 전체가 붕괴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극렬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죽기 전까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탄핵이 되고 네. 구속이 된다면 우리는 황교안 씨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어떤 정신적 그런 붕괴를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건가요? 문학 작품 보면 많이 나오잖아. 일본이 막 이렇게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습관이나 이런 것까지 다 따라가려고 했는데 독립되면서 네. 자아가 분열되는 거지. 음. 그러네. 그래가지고 황교안이 그렇게 의전을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에게 의전의 의전이 아니라 성공의 척도였던 거지. 그지. 그리고 또 황교안은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 좀 저급한 나르시스트거든요. 나르시스트. 선생님 저 그런 단어 되게 좋아해요. 저급함 뭐 이런 거. 급이 있어요. 아 근데 자체적으로 좀 형용 모순 아닙니까? 저급한 나르시스트. 이제 나르시스트 심리를 가지고 네. 있는데 세련됨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전 좋아하고 시계 돌리고 이런 거는 네네. 이 사람 과시욕 있잖아요. 네. 과시욕 있다는 거고 남의 얘기 못 듣거든요. 황교안이 네. 비판받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보면 상대방이 몰아붙이면 화를 내요 막 어울리지 않게 채모에 맞지 않게 네. 이런 심리가 이제 전형적인 나르시스트 심리인데 나르시스트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에서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아요. 지지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근데 딱 하나 칭찬받는 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목을 걸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네.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를 정립한 다음에 네. 그걸 과장하기 시작하죠. 나는 진짜 공부 잘하고 영리하고 똑똑해. 그러면서 이제 인격 자체가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아까 같은 그 수기득권 쪽은 아니고 네. 그냥 좀 빠져나와서 그냥 관료 정도 되면 네. 이렇게 칭찬해주면 바꿔요. 네. 아, 그 특검 연장하시면 국민적 뭐 칭찬을 받으시 이런 이제 좋다고 한 네. 그런 쪽이죠. 아, 네, 진짜. 근데 이제 너무 그쪽에 붙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기 힘들 것 같다고 보는 거고. 딱 그 한 법무부 국장 정도 했으면 뭐 적당할 만한 그런 사람? 근데 그냥 공무원 5급 관료? 공무원 정도 하면 아, 예, 예. 다음에 정권 세우면 심리학자를 책사처럼 이렇게 정권에서 딱 고용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나 황교안 씨가 이번에도 역시 이 특검 연장을 반대하면서 북한 위협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 맨날 북한 위협을 엄청나게 고민한단 말이지. 그래서 뭐 얘기만 한 번도 기자간담회든 뭐 그 국회 연설이든 이런 데서 북한의 위협, 한국의 안보 상황 얘기를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 건가? 아니요. 특검을 연장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네. 원래 보수 세력들을 보면 명분이 없을 때 하는 말 3종 세트가 있죠. 첫째는 이제 북한의 위협, 그리고 둘째는 경제, 민생에 집중해야 될 때다. 그리고 이걸로도 안 되면 세 번째는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예, 이 세 가지 3종 세트에 그대로 딱 적용되는 케이스 아니에요. 그놈들은 세 가지를 다 반대로 하는 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늘 안보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추락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이제 국익관 전혀 상관없는 사익을 얘 챙기고. 도대체 나라가 어딘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원래 그거 안 하는 놈들이 그걸 내세워요. 네. 그러니까 도둑놈이 자기는 공익을 위해서 제발 일한다는 저린다고? 거지. 예. 네. 그 진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지. 이놈들은 셋 다 안 하니까 맨날 그 세 개를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요. 얘들의 논리로는 우리나라는 통일되기 전에는 독재 타도나 민주화 뭐나 복귀나 이런 거 전혀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맨날 통일되기 전에는 늘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니까. 아니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북의 위협이라는 것은 공기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있는 네. 매일 숨쉬는. 네. 근데 갑자기 요게 이제 얘가 특검 연장 안 할 때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공기 때문에 못 한다. 갑자기 그 공기에 VX 가스라도 들어간 거죠. 그런 때마다. 네. 북의 위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북의 위협을 요 때마다 언급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네. 뇌빨간 사춘기. 또 이제 황교안 씨가 얘기한 것 중에 어떤 그 인식이 딱 있냐면 지금 매 주말마다 지금 몇 개월째 매 주말마다 탄핵 찬반 집회가
그 시내에서 팽팽하게 열리고 있고 여론도 이렇고 정치권도 이렇게 갈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5%만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걸로 지금 몇 개월째 완전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팽팽하게 뭔가 탄핵 찬반 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나는 얘네가 아직도 측근 정치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 살아있어. 최순실은 서울구치소에 있지 않고 어떻게 모르지 박근혜. 청와대에 박근혜에 지금 박근혜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측근이 지금 아직도 있다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 촛불 집회에 저항하는 이 집회가 이렇게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 뭐냐 이거는 저는 그냥 사견인데 이런 시국에 하지 말고 그냥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들 그 돈도 없으시고 힘드신데 일당을 계속 주라 이거죠. 노인분들께서 그 집회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용돈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님이 다니시는 스포츠센터 이런 데서도 주말에 여기 같이 가면 5만 원 받을 수 있다고 5만 원, 6만 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으는 할머니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한번 껴보려고 그 어떻게 가면 되냐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이제 저희 어머님에 대한 약간 경계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가시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실상 용돈을 주고 받고 이런 게 실제로 있는 게 맞는데 근데 노인분들이 이 돈을 소비 증진에 뭐 이렇게 쓰진 않으시나 봐요. 왜냐면 시청 광장 주변에 지금 식당들이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인터뷰한 거 봤는데 노인분들이 와가지고 막 깽판만 치시고 소주만 달라 그러고 안주는 안 시키고 그래서 자기네들 너무 괴롭다고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또 봤지롱 또 그랬는데 저는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일당을 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이 전에도 이런 거 다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여기 또 우리가 또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들 욕을 하게 됐는데 뭐 욕인지 아닌지 뭐 네. 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도 경상도 분이신데 항상 이렇게 전두환과 자기는 고향 오빠다 전두환은 자기 이런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실제 만난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고 우리 그네 이러신 분이신데 이미 이 집회 이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도 노인정에서 뭐 최소한의 돈 5천 원만 주면은 박근혜 생가를 구경시켜주고 뭐 포천에서 이동갈비를 사주는 그런 코스의 관광 그런 행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를 자주 가셨거든요. 몇 달에 한 번씩. 근데 그 돈이나 뭐 이 돈이나 나는 뭐 비슷하지 않을까. 분명히 얘네 어떤 뭔가 펌프질 해주는 돈의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빨리 수사해야 되는데 사실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했어야 되잖아요. 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관제 데모가 사실 1, 2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해왔다라는 것이 어쨌든 비망록이나 이런 데서 계속 다 나왔단 말이죠. 실제로 거론도 됐죠. 그 네네. 어버이연합, 그 네. 청와대 이제 행정관 허윤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대한 관제 데모 관련한 부분. 네네. 근데 이것도 건드리기도 전에 지금 특검 문 닫아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범죄 상황이고. 어쨌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 관제 데모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 파시스트 일당들이 하는 짓인데 이 관제 데모를 놔두고 하면은 국민 여론이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가 없어요.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여기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처벌과 수사. 또 한 가지는 야당의 이제 문제인데 이 선의에 기대하는 짓을 좀 하면 안 된다.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소위 그 참여정부가 뭐 너그럽게 한나라당하고 뭐 이제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 결국 집권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잖아요. 이런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는데 기다리면 황교안도 사람인데 연장해주지 않겠냐 따위의 이런 어떤 안일한 발상을 가지고 나 그래서 너무 후회돼. 사실 저는 지금 가장 심하게 욕하고 싶은 대상이긴 해요. 그 선의에 기대하는 야당의 모습. 그거 이제 말은 그렇게 멋있게 포장하면 사실상 얘기하면 구걸이거든요. 예, 안희정 씨가 이제 그런 선의 얘기를 한 것이나 지금 민주당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새누리당의 무서움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정말 대통령의 죽음으로 몰고 자기네들이 정말 박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얘네 아직도 쫄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수세까지 몰아줬는데도 아직도 두려워하구나. 전 두려움 때문에 선의라는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안희정 씨. 거기서 일말의 용기라도 있으면 사실 그렇게 더러운 아이들 도저히 타협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언젠간 뒤통수를 반드시 칠 수밖에 없는, 등에 칼을 꽂을 수밖에 없는 이들과 싸우는 게 일말의 용기라도 있으면 그게 정상이거든 사실은 이 기간에 이런 걸 보면서. 근데 그 일말의 용기조차 없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포장하려니까 뭔가 되게 풍 개소리가 넓은 되는 거지. 것처럼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지. 진짜.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걸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그 민중의 입장에 국권이 서 있느냐, 아니면 그냥 민중과 유리된 네. 기성 어떤 주류층에서 돈을 뜯어먹는 것이 더 살기 좋은 이런 이제 야당 정치인이냐, 민중과 이탈돼 있느냐 하는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정말 민중의 입장에 서 있다면 선의 따위를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큰일 나는 거니까 싸워야 돼요. 그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류 세력과 적당히 타협해서 자기들의 실속과 이권, 정권을 차지하면 그만이라는 이 발상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러니까 민중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타협적인 자세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콕 집어서 정말 뉴라이트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씨의 그 선의 발언은 정말 우리 식민지 근대화론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 샅샅이 파헤쳐서 뭐가 다르지? 뭐 이렇게 생각했죠. 옛날에 저는. 이승만이 신랄한 네. 이승만이 원조죠. 네. 네. 일본 놈들한테 청원하고 미국 놈들한테 청원해서 돈 빌려보자 했던 네. 뭐 그런 투. 네. 속이 시원하네. 하여튼 요즘 민주당 태도, 지금 이 특검도 끝나버린 요 상황을 딱 보면서는 과연 작년에 참 모두가 어렵다고 얘기했던 총선을 사실 승리했잖아요. 예, 새누리당 완전 주저앉히고 승리했는데 과연 그 결과를 갖고 그냥 총선 승리라고 평가했던 게 맞았나, 이런 회의감까지, 자괴감까지 들지 않을 수 없네요. 나 근데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때 이제 야당한테 총리를 지명해달라고 했었잖아, 박근혜가. 총리를 지명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총리를 지명하고 그 다음에 탄핵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였던 거야? 해도 됐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한 걸까? 네, 어쨌든 너무 지금 열받아. 국민의당에서 계속 그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설 총리 후 탄핵하자 그랬을 때 왜 안 받았냐, 민주당 이런 건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 기류가 그런 게 있었어요. 황교안 총리가 됐을 때도 진보 인사들조차 황교안 일을 일단 믿어봐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 지금 황교안까지 시비를 걸 때냐 등등으로 싸고 도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일했다는 거죠, 인식이.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밑에는 민중성 결여가 있는 것이고, 네. 그게 이제 오늘의 사태까지 초래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너무 열받아. 사실은 야당을 그래서 믿고 싸워서는 이 시국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야당한테 맡겨놓으면 다 말아먹을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죠. 이건 무슨 당을 구분하지 않고, 뭐 국민의당이 일면에선 또 그런 지적은 또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얘는 개헌론을 죽자하자 계속 끌고 가거든요. 네.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애들 좀 약간 짬뽕해서 뭔가 다시 진영을 좀 갖춰줘야 되나,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를 만든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세워놓고 뭔가 이 떡고물을 막 챙기려고 기획하고 그걸 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전하다는 거죠. 박근혜만 지금 청와대 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지, 그를 만든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이 판을 휘어잡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당하게 다음 타자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서 싸워야 할, 촛불을 믿고 싸워야 할 야당도 저들이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그 생각을 영영 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서울 거야. 그래서 촛불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촛불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특검 현장 안 되고, 이거 박근혜 하여튼 헌재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정말 태극기 순환시대, 그러니까 이런 순환시대가 없어요. 태극기 역사상. 그 앞에 완전 정말 시장판 개싸움처럼 헌재 앞에 지금 계속 날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딱 보면서 계속 이 재판도 거부하고 뭔가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듯한, 탄핵이 되더라도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듯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뭘 하면 되지? 뭘 더 하면 되지?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뭘 더 하면 되지? 정말 11월부터 겨울을 통으로 맞추면 되는데 박근혜 지금 막 망명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 막 아프리카 뭐 이런 데로. 별거 다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배만 한번 타면 뭐 거의 모국이나 다름없이 반겨주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까지 가야 될까? 뭘 더 하면 돼요? 일단 촛불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뭐 3월 13일 늦어도 그 전에는 탄핵에 대한 결론을 뭐 내는 분위기니까 네, 탄핵 결론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처음에 들었던 이제 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이게 나라냐부터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박근혜 정권의 핵심 세력들과 그 부역자들을 청산하고 인적 정리를 좀 해야겠죠. 사람이 물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적인 보완에서 더 나가는 게 인적 청산 아닌가. 사람이 이제 교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까지 될 때까지 촛불 뭐 계속 들죠. 뭐. 아 그러게요. 조만든 뭐 횃불로 좀 바꾸든가 중간에. 네. 횃불 지금도 조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루하면 이제 아무리 봐도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이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시즌이 있습니다. 네. 아마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그 민주주의 발전 시즌이라고 한번 좀 새롭게 계절을 한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로 보면 그 시기에 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다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날이 따뜻하고 그죠. 움직이기 쉽고 또 그때 봄이 오니까 사람들이 뭔가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이 싱숭생숭하고. 됩니다. 잘 보시면 가을에는요 연평균 기온은 비슷한데 가을에는 그렇게 대중으로 활성화되지가 잘 않아요. 왜냐하면 좀 옛날 생각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지어야죠. 심리나 분위기 자체가 옛날에는 농사지어야 됩니다. 네. 농민항쟁이 주요인 나라에서 네. 가을철에는 추수하고 농사지어야 돼. 밥 먹고 식량을 그렇군요. 비축해놓고 네. 겨울 지나고서 이제 한바탕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건가? 민주주의가- 자 여러분 여기서 명심할 것은 5.16도 봄의 복판에 서 있었다는 거. 네. 네. 그건 당연하죠. 민주항쟁 끝에 터지니까 막으려고. 네. 그래서 하여튼 네, 뭐- 탱크 들고 또 들어오나? 아 그것은 우리 민중이 또 보여준 역사가 있죠. 탱크 들고 들어오면 우리도 총을 든다. 광주에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총을 든다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그래도 한번 이판사판에다 다 죽자 이러고서는 그럴 새끼들이 있긴 하죠. 근데요. 네. 군대에서 일단 말을 안 들어요. 이제 탱크 들고 나가라 해도. 군인들이 짱구가 아니란 말이죠. 옛날처럼 탱크 몰고 나가면은 우리 군인들이 권력 잡고 네. 대대손손 유명을 누릴 거다 이런 생각 전혀 못합니다 지금. 만약에 탱크 들고 잘못 몰고 나갔다가 이거 실패하면 군법 나는 재판 사형인데 사형입니다, 내란 사형.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약간 정신 나간 이 측근들이나 몰고 나오지 사병들은 또 어떻겠어요? 총 들고 나와서 시민들을 쏴 죽일까요? 이 네. 국민의식의 성장 정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저는 한국 사회에서 군을 동원한 탄압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군대여 일어나라 이런 그 피켓 들고 나오신 분들은 정말 부질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전부 다 외란죄로. 아 나 소장님 얘기랑 우리 뇌생남 얘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놓이네. 걔 중에 근데 선동작을 전쟁을 들고 일으킬 수 나오고- 있잖아.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전쟁 일으키면 전쟁이죠. 그건 이제 전쟁 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이 없는 나라가 사실상의 핵을 보유한 나라와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한 용기 아니에요? 네. 요즘에 계속 얘기 막 많더라고. 막 우리가 선제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건 사람들이. 못할 것 같으니까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공격이 가능해요. 네네 그렇죠. 근데 미국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군을 동원해서 공격하려면 굉장히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데 정도까지 지금 이제 트럼프 데리고서는 좀 걱정하는 거는 트럼프도 같이 좀 같이 할까 봐. 똘끼가 있으니까 그걸 하면 어떡하지? 승인을 하면 근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그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또라이긴 해도 박근혜처럼 돌머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전쟁 가면 이제 핵전쟁 아닙니까? 그죠. 전쟁은 막아야죠. 네, 그래서 핵보유국가 간에 뭐 조율하겠죠. 네, 핵전쟁 할 건지 말 건지 3차 세계대전으로 다 같이 멸망할지 말지. 네, 2부로 넘어갔죠. 새벽 12시였을 거예요. 그 공무원들 갑자기 들이닥친 게. 아니, 밖에 그 외출하고서 낮에 갔다 오니까 뭐 명령서 같은 거 있더라고요.
우리 집이 AI 발생한 오리 농가에서 한 500m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닭농장인데 살처분 안 하겠다고 하는데 뭐 우리만 예외일 수 없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침에 닭한테 모이 한 번 더 주고서 달걀이라도 그 수거하고서 그러고 나서 뭐 살처분 해달라고 간청했더니 뭐 공무원들이 뭐 말 들어요 그거? 듣지도 않고 우리는 그 조류독감 막으려고 그 풀어서 키우거든요. 700마리 멀쩡한 닭들이 그냥 새벽 2시 모두 살처분 됐다니까요. 못 먹고 살아요. 나 이제 생계 수단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럼 매년 그 AI니 구제역이니 맨날 반복되는데 맨날 정부는 뭐 농민 탓으로만 돌리시고 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아니 그 백신이라고 그 뭐 로또도 아니고 아니 뭐 사람들이 그래요. 백신이 로또라고 뭐 닭들 죽어나가고 소돼지 죽어나가고 그냥 우리 농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지 뭐 있겠어요 이게. 네, 빨간 사춘기 2부에서는요. 그 한국사회 적폐청산 도대체 이후 정권 교체 이후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바뀌어야 하는가 뭐 이런 걸 좀 논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농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매우 귀한 분을 모셨어요. 정말 잘생기셨고요. 네. 어차피 비디오 아니에요? 아니 이거 비디오로 나가.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자, 전농의 조병옥 총장님 나오셨는데요. 일명 트랙터 조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농 조병옥입니다. 와, 너무 이름도 그 조병옥 박사님이랑 똑같으시네요. 네, 한자까지 똑같습니다. 네, 하여튼 올겨울 너무 시작부터 너무 고생하셨고요. 큰 집회 사회 보시랴, 가끔 욕도 먹으시랴, 트랙터도 투쟁 또 하시면서 촛불 또 횃불로 막 골목을 대로로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농민들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별로 이렇게 좀 나아지는 게 없고 계속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 때문에도 바쁜데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이 그 조류독감, 구제역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 농가의 타격이 너무나 큰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먼저 뇌생남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네. 네. 크게 두 개 조류독감과 구제역 파동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은 쉽게 말해서 뭐 조류 인플루엔자 해서 감기 걸리는 거죠. 그런데 감기 걸리는 닭이 죽는 거죠. 왜냐면 워낙에나 많은 밀식 사육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총 3,314만 마리가 독감에 걸린 게 아니라 살처분이 된 겁니다. 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독감에 걸리게 되면 그 반경 상당 지역의 모든 닭을 전부 다 살처분하는 이 정책이 있기 때문에 국내 전체 사육 가금류의 20%가 전부 다 도살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가 약 9,840억 원, 그래서 대략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조류독감은 2003년에 처음 발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2, 3년 주기로 어쩌다가 한 번씩 터지다가 2014년 이후부터는 거의 매년 발병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제역이 있습니다. 조류독감이 잦아들만 하니까 바로 구제역 파동이 터졌습니다. 그럼 구제역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구제역은 소나 돼지와 같이 보면 발굽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발굽, 말은 발굽이 하나죠. 그러니까 발굽이 두 개인 우제류 가축들이 대상으로 주로 걸리는 질병이 되는데 증상을 보면 이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별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발굽 주위에 발열이 나오고 침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이제 물집이 잡혀가지고 그 개체 그 가축이 체중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대다수는 그냥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제역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감염을 하더라도 인체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이 부분은 왜 구제역이 걸리게 되면 전체 사육두수를 전부 다 도살을 하는가 그러니까 살처분을 하는가 하는 부분은 이후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염병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한번 퍼지게 되면은 전국도 차원으로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역 병에 걸리면은 그 죽을 확률이 10%밖에 되지는 않지만 네. 그것이 전체적으로 퍼진다는 가정하에 미리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소와 하여튼 그 가축에 대한 보도 연맹이죠. 미리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몰아서 살처분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구제역이라는 내지는 AI라는 것이 바이러스 내지는 세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감기를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깨끗이 하든지 뭐 몸을 평상시에 강하게 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내가 이제 내병성이 강해져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는 감기 그 바이러스 자체를 우리가 지금 막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죽일 수 없어요, 바이러스는.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공기 중으로든 짐승을 뭐 쥐라든지 혹은 뭐 바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차에 묻어서든 퍼질 수 있는 것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몰이라든지 살처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문제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국토 전체에 퍼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지금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이 안타깝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통용되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독감 접종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독감 접종을 하면은 독감이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듯이 문제의 핵심은 백신을 맞으면은 이제 그것을 맞은 소나 혹은 뭐 돼지라든지 이것들이 항체가 형성이 돼서 구제역이 더 이상 안 걸려야 되는데 이제 걸린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부는 농민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요, 우리나라도. 네, 사실은 핵심은 이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100번을 주사를 놔면은 그 100마리의 전체가 다 항체가 형성이 됐는지 아니면 80%밖에 안 되는지 10%밖에 안 되는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농장에 구제역이 발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농장에 100마리가 있어서 80마리는 항체가 형성이 됐고 20마리 항체가 형성이 안 됐으면 그 20마리는 걸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농부가 축산농민이 그 20마리만 빼고 접종할 리는 없는 거거든요. 저도 네네.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소를 키워서 구제역 주사를 놨거든요. 네. 그럼 다 낫는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 농민들은 그런 거짓말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마치 농민들이 게을러서 주사를 안 놔서 생긴 것처럼 이야기하고 원래 이 있는 새끼들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래요? 아토피 걸려도 엄마들이 뭐 잘못 처먹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지네가 막 환경 규제 안 하고 똑바로 안 하고 그런 거를 다 개인의 탓으로 돌려. 아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최초 이 발병 농가를 그 농민이 해외여행 갔다 와서 그걸 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발병을 했다는 거야. 그럼 국민들을 해외여행을 못 가게 하든지 정말. 하여튼 이러면서 전부 그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고 실제로 피해도 정말 사실 억울하시겠다. 농민들이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잖아요. 실제로 세계 동물 보건기구에서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국가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류를 할 때 첫째는 구제역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국가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백신을 접종을 해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국가. 마지막으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이게 바로 그 구제역 청정국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구제역 방역 체계로는 상시적으로 균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을 판단할 때는 이 구제역을 그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저희들은 봐지고 그렇다면은 한국이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집니다. 아니 이명박이 정권 때도 그 구제역이랑 이런 거 할 때 살처분하면서 되게 피를 토하면서 막 얘기했어요.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근데 이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려면
구제역에 걸린 애들이 없어야 돼서 살처분을 또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실제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것은 굉장히 적지만 이것을 가공하는 식품까지 다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 중에 뭐 일본이나 이런 데 수출하는 가공식품이 대기업 가공식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출이라는 것도 일부의 어떤 뭐 닭이나 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엔 대기업 상품을 팔아주기 위한 청정국의 지위 아니냐. 그지. 농민, 네. 축산 농민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대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들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는 건지 사실 이 정책도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2010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가 구제역 피해가 가장 심했을 때입니다. 네. 아마 전체적으로 1조 2천억 제가 정확히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국고가 그때 손실이 되었고 그 당시의 논쟁이 청정국 지위를 갖다가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걸 논의를 하면서 결국은 정책적 방향 그 당시에는 그 백신 접종을 아예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그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백신 접종 정책으로 전환이 되죠. 그런데 백신 접종을 하면은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관측이었는데 근데 해마다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청정국 지위도 잃고 백신 접종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도래를 한 거죠. 결국은 대한민국이 백신 접종하에 그러니까 구제역이 발생하는 곳에서 백신 접종하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렇죠. 예, 네. 예. 아, 이거 좀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아기들을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렇게 밀도가 높은 어린이집 있잖아요. 옛날식. 지금은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규제가 없었을 때는 어땠냐면 그냥 어린이집의 한 공간에 애들을 막 이렇게 놓고 선생님도 몇 명 없으니까 기저귀 갈아줄 시간도 없는 그런 어린이집이었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엄마들이 맡기는 어린이집이. 그런 데서는 감기가 한번 걸리면 다 걸리고 미친 듯이 걸리고 1년 내내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애들 오밀조밀 모여있고 돌봐줄 사람 적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공장식이고 아무래도 그 좁은 곳에서 있고 환경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인간의 이기와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육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 육식 소비량이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 생산액에서 봐도 이미 쌀 생산액보다 축산 생산액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이 고기를 먹는 양이 늘었고 그럼 그 고기를 대주는 내가 농가인데 축산 농가인데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많이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밀식 사육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화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한번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급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농민들도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그 어쨌든 본인이 키우던 것들을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어떤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또 풀어놓고 이렇게 좀 건강한 사육 환경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막 그렇게 키우던 것들도 사실 이제 반경 이런 데 딱 들어가면 네. 다 이제 살처분해야 되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농민들도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충격, 정신적 충격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또 과로사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농민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살처분한 가축을 매몰한 이 매립지가 아니죠. 매몰지가 5,500여 곳.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인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5,500여 곳의 이 매몰지가 전국에 산지에 있다는 것이죠. 남양주 이런 데서도 못 뒀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이제 구제역 그 매몰지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해서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실제로 정부 규정에 맞게 지하 5m까지 땅을 팝니다.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돼지 6마리를 묶고 비닐을 깔아가지고 정부가 진행하는 살처분 매뉴얼을 그대로 이게 진행을 했는데 4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적으로 그 침출수, 즉 동물 사체가 썩어가지고 이제 흘러나오는 침출수가 막 1리터 가까이, 0.5리터, 1리터 가까이 흘러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실험 결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살처분을 하게 되면 집단으로 매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매몰을 하게 되니까 그 매몰된 가축들이 바로바로 썩어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상당히 석유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동물 묻으면? 산유국 산유국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우리 구제역 때문에? 수억 년 후에 산유국을 대비하면서 산유국 되기 전에 지하수는 작살 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엄마들이 한창 엄마들 카페에 뭐가 돌았었냐면 그 구제역 매몰 지역에 근처에서 나는 생수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어느 마트에 어떤 생수 어떤 브랜드가 구제역 거기에서 나온다더라. 이래서 또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걸 먹지 말아야 된다. 뭐 그게 뭐 실제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 생수를 피해 먹는 노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피해갈 수 있냐면 그렇지도 못하고 실제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어쨌든 생명을 죽이고 파묻는 그 행위가 그것이 인간이 아닐지라도 엄청나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어떻게 보세요? 자살책 쓰다가 이제 사례를 보니까 살처분 후에 이 자살한 농민들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잠만 자면 돼지 비명 소리가 막 들리고 이래가지고 고통을 받다 자살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굉장히 힘든데 하물며 내가 키우던 생명을 죽이는 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한테 그렇죠. 이게 닭한테 모이를 주든 돼지한테 먹이를 주든 주는 과정에서 마음이 좀 가거든요, 계속. 네. 어휴 잘 자라네 막 한번 쓰다듬진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귀엽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충격이 얼마나 그러니까 클지. 그 여기서 나온 것처럼 막 그 마지막에 농민분이 네. 그 닭을 살처분하기 직전에 네. 모이 기계로 모이 한번 그 주고 네. 살처분 하겠다고 네. 이렇게 애원했다는 그 말이 정말 그게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정물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게 기계한테 기름 먹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생명체한테 먹이 주는 거는 이제 정을 주는 거고 마음을 주는 거라서 죽이는 것에 고통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 내가 키우던 동물이 아니다. 그래도 생명체를 죽이는 행위에서 사람은 고통을 받아요. 그 공무원이라든가 뭐 제3자가 와서 죽여도 그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생명을 죽일 때. 근데 사람이 생명을 죽이면서도 그게 고통으로 잘 오지 않고 정신적으로 상처가 안 되려면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옛날에 이제 인디언들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들소 같은 걸 죽일 때 딱 필요한 만큼만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부족이 먹을 수 있는 정도. 죽은 다음에도 또 그 뭐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우리한테 고기를 줘서 고맙다. 뭐 이제 환생해서 우리랑 같이 살자. 뭐 이제 쉽게 하면 달래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동물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뭐 아바타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똑같은 거. 네네. 하여튼 인디안들은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만 죽였을 때 그거는 고통이 안 됩니다. 근데 이유 없이 이 들소를 가서 다 쏴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정당성이 없으니까. 근데 아마도 농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과연 이렇게까지 동물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어떤 정당성에 대한 회의가 강하게 있는 것 같고 그게 있다면 정말 힘들죠. 근데 실제로 이 그 구제역이나 이런 그 AI 때문에 살처분하는 그냥 뉴스 장면 있잖아요. 그 뉴스 장면 한 컷을 보고 채식주의자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하나의 네. 대안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AI나 구제역을 통해서 이 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는 없어요. AI 같은 경우는 인수 공통 감염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사람이 감염돼서 죽은 경우는 없는 반면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병이 발병하는 것을 계기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이 자살을 한다든지 그것을 그 살처분했던 뭐 공무원. 축협 직원들, 공무원들이 어떻게 뭐 다쳐서 죽든 자살하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일단 AI가 발생을 하면은 그 삼계탕집 이런 집들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그냥 끓이가 몸 개 하는데 막 끓이 하니까는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 게는 자살하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죽는 게 막 생기는 거죠. 우리 사회가 좀 이게 좀 이게 비유가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교통사고 난다고 차를 다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어떻게 대책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농업계에서는 이게 살처분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것은 동물 복지의 문제라든지 생명에 대한 존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육류 소비에 대한 어떤 이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보다 더 육식을 많이 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구제역과 살처분이 많이 되지 않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낙농이라든가 물론 그건 뭐 땅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 예로 저는 뭘 들고 싶냐면 구제역 백신 있잖아요. 구제역 백신이 우리나라가 개발을 굉장히 늦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실 다 수입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구제역 백신을 어려워서 못 만들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후진국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뭐 태국이라든가 아니 동남아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다 구제역 백신을 미리 다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했는데 농업에 대한 투자도와 관심도가 우리 정부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저는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농업 지원을 거의 안 하고 희생시켜 왔으니까 그동안. 중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짧죠. 아주 근시안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대안을 만들어내니까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 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의 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보내드립니다. 이 AI 문제 때문에 계란이 급란됐잖아요. 네. 예, 계란이 급란이 되면서 계란 수입했단 말이죠. 신속하게. 이것도 넌 나는 미친놈들 같았어. 수입을 하려고 아니, AI를 우리나라가 놔두는 거 무슨 뭐 아닐까? 영양 부족 국가도 아니고 무슨 계란 뭐 그것 때문에 뭐 미국 계란을 수입할 정도인가. 그래서 나는 미국 계란이 들어오면 한 뭐 진짜 미국의 가격에 맞게 한 1,000원, 2,000원 된다고 하면 그게 대안책이 될 수 있겠지만 미국 계란도 8,000원이야. 아, 그래? 예. 근데 그걸 왜 들어오냐고. 난 정말 너 진짜 찐따들 같아. 우리가 계란이 9,000원, 10,000원이어서 못 사 먹는데 미국 계란이 7,000원이거든요. 아니 사 먹을 리가 없지. 그래서 우리 그 뭐야 계란을 수입한 이들의 논리는 뭔가요?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이 수많은 닭들을 살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계란의 공급을 그만큼 이제 받쳐줄 수 없으니까 공급을 늘린다는 거 당연히 이제 시장적인 접근인 거죠. 근데 사실 달걀값이 계속 올랐는데 문제는 지금 수입한 미국산 계란이 전부 다 소비되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당연하죠. 옛날처럼 미제 좋아하는 엄마들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들이 미제라 그러면은 완전 학을 띄고 싫어해 먹을 거. 우리 일단 미국에 왔다 그러면 믿지 않아요. 맞아요. 요즘은 네. 국내산 차라리 유기농 호주 거 먹지. 네. 이미 이제 미국산에 대한 인식도가 좀 변해버린 게 있는데 오히려 대기업들이 이것을 기피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이 달걀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이 가공물들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과자 같은 거. 어릴 때 제가 좋아하던 계란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밀가루 같은 거, 미국산 밀가루.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계란 해가지고 원산지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전부 다 계란 해가지고 다 국내산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를 미국산으로 바꿔버리면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뭐 혜태제과나 롯데제과나 이런 그런 과자 회사에서 미국산 계란을 쓴단 말이냐? 라는 식으로 소비자 인식이 안 좋아질 것을 우려를 하고 대기업들이 받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산 계란이 한국 시장에서 이제 대접받지 못하고 퇴출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죠. 그 계란 수입을 보시면서 농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네.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가격이 등락을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등락을 할 수가 있는 조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질서인데 거기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유독 농산물에는 직접 개입을 한다는 거죠. 아니 개입할 때는 안 개입하고 이럴 때만 개입하고 지랄이야. 이게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게 2010년도인가 그때 전국에 구제액이 와가지고 돼지를 엄청 살처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삼겹살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에 있는 돼지 삼겹살을 급하게 이제 수입을 하는 거죠. 그럼 비행기 항공료도 이번에 똑같죠. 항공료도 지원해주고 그때는 관세율까지도 없애버렸어요. 할당 관세도. 이 새끼들은 미국에 물건 못 팔아줘서 환장하는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에서 수출업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돼지고기 가격을 20% 올려버립니다. 관세율을 내린 만큼을 올려버려요. 그럼 그걸 또 어쩔 수 없이 사가와야 됩니다. 이거 계란도 똑같은데 자 그러면은 서민생활 안정화라는 민명하에 국민들이 생활기가 되고 하면은 아이들도 급식도 해야 되고 하는 계란이 부족해서 계란을 못 먹는 상황이 되니 이것을 위해서 수입을 해가 온다. 일정 부분 이해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계란 가격이 한 개 100원 하던 게 50원으로 떨어졌다. 네. 그럼 국가가 여기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배차 가격이 한 포기 1,000원 하던 게 100원으로 떨어져서 밭에서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럼 이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올랐을 때 그렇죠. 1,000원 하던 게 10,000원 하면은 수입을 해가 온다라면은 여기에는 적극적인 개입을 안 하는 거죠. 오를 때만 개입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아주 정부는 농업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시안보다는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신학기가 되면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 등록금이잖아요. 네. 등록금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럼 대학을 막 수입해야 됐잖아요. 이 계란 사태를 예를 들자면 수입해서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금.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격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해야죠. 스마트폰을 계속 떨어뜨려주기 위해서. 원래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대학 등록금 같은 걸 다운시켜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오로지 농산물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차별대우고 그 다음에 사실상 시장 경제에도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개입은 이게 편파적이라는 거죠. 맞아, 너무 편파적이야. 차별. 그죠? 그리고 너무 이상해. 오를 때만 개입을 하고 폭락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을 때는 나는 정말 시장 논리상 정말 이런 나는 얘기라고 이렇게밖에 내가 오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이 새끼들이 미국 상품 못 팔아줘서 안 되는구나. 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고 안 되고 또 뭐냐면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시민들도 농업에 우리가 막 지원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시장 경제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관점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된 산업은 뭐 IT나 자동차인데 왜 농업에 지원을 안 하는 건 시장 경제상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난 그 말도 뒤집으면 이렇게 생각해. 우리나라 맨날 전쟁 위기라며. 전쟁 위기 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식량 자급자족이에요. 그렇죠. 우리 배웠잖아. 프랑스가 많은 전쟁을 겪고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농산물이 되게 잘 되는 나라들이 농사로 되게 수익을 많이 낸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국토의 막 40% 50% 면적을 농지로 하고 공장시설 추구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 농업에서 수익이 나는 건 0.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도 경제적 관점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닌데. 그치 우리가 뭐 핸드폰이나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하루도 안 먹고 사는 사람 없는 거잖아요. 단식 투쟁하지 사실 않는 농업은 한은. 그래서 그 군사력과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 낭비 안 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죠. 그래도 나라를 지키려면 이제 꼭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국방인데 농업도 그런 점에서는 국가 주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식량 안보가 식량 지금 안보 상당히 차원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진국은 다 그거를 철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안보 비용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곽박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사회연구소에서 신간을 냈습니다. 가짜 진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자유주의, 헌법 안의 진보, 국민들의 열망과 무관한 잘못된 궤변이 번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논리, 궤변은 던져버려야 됩니다. 궤변으로부터 진보를 해방하자. 가짜 진보, 알라딘, 교보문고 등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농민들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를 잘 못 지어서 농업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어서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모두 인식이 돼가고 있잖아, 국민들한테도. 그래서 사실은 농업 부분만큼은 정말 계획 경제가 딱 맞는 거잖아요. 근데 계획 경제를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미처 예측하지 못해서 계획한 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때문에라도 또 이제 농민들이 계속 요 몇 년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농가 소득 보장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 기본소득을 국가에서 어쨌든 이걸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정책을 만드는 걸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죠. 시장에도 개입하고 맨 처음에 도대체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생산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사실은 국가와 농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정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냥 다 맡겨놓고 혹은 정말 전혀 다른 방향에서 국가가 뭔가를 이제 부추기다가 나중에 가격 이런 데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서 엉뚱하게 개입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거였거든요. 그래놓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얼른 이제 외국에 손 벌리는 방향에서 CEO나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재벌만을 위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한국은. 네, 정부도 무조건 재벌을 돕지 중소기업은 안 돕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린 너무 착취당한다. 못해 먹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정경유착 특히 재벌과 권력의 유착 관계는 한국 사회를 망치는 아주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벌 빼고는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재벌이 어떻게 하면 동네에 들어와서 마트 차리고 동네 구멍가게 다 망하게 하고 뭐 진출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요새.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이 재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 그리고 재벌은 정권한테 돈을 주고 정권은 재벌을 밀어주고 이 유착관계가 청산이 되지 않으면 농업만이 아니라 전 영역이 다 이제 죽게 생겼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한마디로 이런 고리가 있는 거죠. 재벌 중심의 사회가 되어 있는데 재벌의 이윤을 몰아주기 위한 면에서 이제 저임금 노동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노동자들의 임금을 어떻게 하면 낮게 유지할까? 여기서는 이제 저고가 정책으로 필수품인 식량을 가격을 낮추는 그런 경우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말 이재용 이분이 구속되실 때 정말 시원하셨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뀌어가 있고요.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싸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오르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내가 사는 휴대폰이 5년 전에는 뭐 50만 원 했다면 지금 100만 원 하는 거는 당연시 그거는 진짜 신경을 안 당시 얘기했는데 쌀값이 10년 전에 뭐 한 대에 4,000원 했으면은 지금은 한 8,000원이나 10,000원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4,000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은 이 죽으라는 소리인데 그것을 국민들은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계란이 한 판에 3,000원하다고 해서 9,000원을 되게 큰일처럼 보도했지만 사실 엄마들을 만나면 그런 온도차가 좀 있었어요. 엄마들은 뭐 계란 잠깐 안 먹지 아니면 그냥 뭐 두부나 뭐 아니면 다른 거 먹이지 좀 이런 엄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마치 계란은 항상 100원이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그냥 집에 돌아오는 길에 뭐 파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데서 식빵 하나만 사도 3,000원, 6,000원인데 그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어리석게도 큰 거 살 때는 막 뭉텅뭉텅 사고 맛있는 거 외식할 때 막 수만 원씩 쓰면서 쓰레기 봉투에 눌러 담는 거 보세요. 뭐 좀 덜 채워서 이렇게 묶어서 내놓으면 되는데 꾹꾹 눌러가지고 터질 듯이 스티커 이거 박스 테이프 붙이고 그죠. 얼마나 그거 아낄까요 그게? 그 국민들의 심리 정말 이게 이제 센 데는 저항을 못하고 약한 데서 저항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좀 이렇게 느슨하게 묶어서 이렇게 넣고 어디서 아껴야 되냐 하면 등록금 낮추라 그래서 반값 등록금 실현하고 뭐 이제 농민들 쌀값 지원하고 이런 건 돈 얼마 안 들거든요. 진짜 아껴야 될 때서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재벌들한테는 싸움을 못 하다 보니까 이 무력감이 좀 심해서 뭐 집주인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월세 부르는 대로 다 내고 이제 큰 돈은 못 깎아요. 자동차 살 때 좀 깎아주세요 이거 못하고 그걸 이제 집에 애들 과자값 이런 데서 줄이는 거죠. 돈 없어! 하면서 이렇게 시장에 가서 깎고 네, 그거 좀 바꿔야 된다 이제 촛불항기도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나마 이 정부가 본색을 드러난 게 이제 2017년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보완 대책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보완 대책이라고 내놔갖고 나름대로 지금 뭔가 수십 년간 쌓여있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방에서 하는 건가 이렇게 딱 싶었더니 기사를 까보니까 이건 정말 결정판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쌀 대책에서.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이 대책이라고 딱 내놓은 걸 보고. 총체적으로 식량 정책의 실패를 자인해야 되고 그 이때까지 유지시켜왔던 식량 정책의 입안자들이란 집행자들 전부 다 모가지 다 잘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기 반성 없이 끊임없이 재탕, 삼탕 비슷한 류의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뭐 대안인 것처럼 정말 국민들 가지고 놀고 농민들 우롱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보면 박근혜가 후보 시절에는 쌀값을 80kg에 원래 이제 21만 원까지 보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2015년까지 봤을 때 15만 원. 지금 한 13만 원. 네. 그러니까 요 가격이 20년 전 쌀값이라고 하죠. 네. 정확하게 12만 9,807원. 네. 아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뭐냐면 쌀 농사 짓지 마. 그러니까 짓지 마. 쪽으로 한 거예요. 그냥 이걸 그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낸 거지. 수급 안정 대책이라고 딱 한 거지만 사실 그러니까 쌀값 자꾸 떨어지니까 농민들 농사 포기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놓고 그걸 지원단까지 꾸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이 5천만 국민이 1년에 먹는 쌀의 양이 한 400만 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종자도 들어있고 지새끼가 먹는 것도 들어있고 길 가다 흘리는 것도 들어있고 400만 톤 조금 넘는데 올해 2016년도 생산량이 419만 톤 정도 돼요. 조금 많이 생산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고량이 얼마냐면 한 200만 톤 정도 가까이 됩니다. 네. FAO라 그래서 국제식량기구에서 대한민국은 한 80만 톤 정도가 재고가 적당하다 그러는데 2배가 훨씬 넘는 양이 지금 쌓여 있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러면은 생산량 대비 소비보다 훨씬 더 재고량이 많냐? 그 핵심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쌀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 신자유주의 무역질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자유롭게 장벽 없애서 무역하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유독 WTO 농업 규정에 의해서 41만 톤을 매해 수입을 해야 돼요. 물맥혀서 먹게 우리는 수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협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 같은 협정이 됐어. 이 양이 41만 톤이 전체 생산량 대비하면 10% 정도 되는 양이잖아요. 엄청난 양을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재고량이 늘 수밖에 없고 재고가 많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안 돼. 그만 들어와. 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논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 그리고 논을 타 용도로 공장을 짓든지 다른 용도로 그냥 농지를 전용하겠다. 뭐 이런 대책을 내놓는 거죠. 멍청하게 짝이 이게 참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쌀을 주거든요, 저를. 이제 파주에서 파주 쌀이 맛있어요. 네. 근데 아빠 이제 뭐 10kg, 뭐 20kg짜리를 이렇게 현미랑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게 좀 모자르잖아요, 먹기에. 아빠 그냥 40kg짜리나 80kg 한감을 한꺼번에 보내랬더니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이 야 그거 지고 올라가는 돈이 더 드니까 그거 다 먹고 쌀 사 먹으래. 그게 벌레도 안 생기고 더 좋다. 그래가지고 쌀을 사려고 쿠팡이나 이런 데 소셜 딱 보니까 난 쌀이 그렇게 싼지 몰랐어요. 너무 싸더라고. 막 19,000원. 뭐. 맞아요. 네. 피자 한 값도 안 돼요. 네. 우리 항공기가 점심 때문에 항공기가 실비로 한 2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너무 열받아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뭐 농사일 한 번씩은 다 해보시지 않았어요? 뭐 농활 같은 거 가고 가면 사실 논농사 진짜 힘들잖아요. 막 피 뽑기 막 이런 거 되게 힘들고 하는데 그냥 추수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심고 뭐 하고 중간에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추수하는 날만 가서 도와줘서 그것 포장하고 뭐 하고 이것만 해도 그거 하나 20kg짜리 하나 다 추수해가지고 하고 포장해서 하는 돈으로 나한테 일당을 19,000원을 주겠다. 그거 하나를 만드는. 난 안 해요. 그래? 안 하지. 누가 하겠어. 그냥 알바하지. 근데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그거를 다 해서 그
거를 만몇천 원에 팔아야 된다는 정말 피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나는. 저는 뭐 지금 농가의 소득 문제가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것을 소비자에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쌀 뭐 한 가마에 예를 들어 100만 원 이렇게 팔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결국은 이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정부가 뭐 대도 안 하게 뭐 사드 배치 이런 데다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죠. 그 뭐 미르재단 이런 데 개입을 할 게 아니라 이제 농가의 소득을 안정해주는 이런 부분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농민분들을 보면 지금은 전업 농민도 거의 안 계시죠? 이제 이를테면은 이 농한기에 겨울에 인근의 공장에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일을 병행하지 않으시고는 사실 지금 이제 소득이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만 가지고는 이미 이런 지경에 와 닿아 있는 상황이고 이게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 외국에다가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르겠네도 이른바 그 통상 교섭하는 분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이제 뭐 미국과 협상, 중국과 협상 이런 협상을 할 때 뭐 환장했어. 남의 거 못 사가지고. 완전히 목덜미 잡혀가지고. 그죠? 정말 수입을 못해서 환장하는 사람들처럼 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죽을 힘을 다해 미국을 위해서 협상.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는 이걸 이데올로기화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유무역은 좋은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대세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그 내놓아야 될 것은 농업이다.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왜라고 물으면은 경쟁력이 약하니까. 이 논리는 리카르도가 이야기한 비교 우위론에서 오는 거죠. 비교 열의에 있는 것들은 하지 마. 비교 우위에 있는 것만 잘해.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한국 농업이 경쟁력이 없대.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거죠. 네, 맞아요. 한 번도 묻지 않아요.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해보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대. 그럼 경쟁력이 없는 것은 망해도 되거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이라는 것이 국가기관 산업이고 농민들은 그 기관 산업에 종사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국토를, 환경을 보존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산업인데, 산업이라고 불리긴 좀 그렇지만 그것을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게 옳으냐, 이는 우리는 검토하지 않죠. 아니 근데 정말 내가 얘기했잖아. 상품 경쟁력이 선진국들도 농업은 경쟁력이 없어.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한 두세 개 국가 정도밖에 없어요. 농업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뭐 미국이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뭐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지, 실제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인식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그래 돈 많으니까 일본까지 껴주자고요. 일본까지 껴주더라고 해도 뭐 일본, 스웨덴, 뭐 독일, 덴마크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 실제로 농업 경쟁력 없어요. 그 나라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농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경쟁력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금률을 보면 되는 거죠. 사실 자금률의 수준을 보면 그 분야에서 이 나라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가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한국의 자금률이라는 것은 쌀 빼면 거의 완전 초토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량 자금률과 곡물 자금률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복잡하긴 해도 좀 다른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돼지, 닭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물 말고는 다른 걸 안 먹어요. 전부 다 수입입니다. 사료가. 그래. 그다음에 소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집 이외에는 거진 수입이죠. 거진 90% 이상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소, 돼지는 이 땅에서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걔네들이 먹는 음식은 수입산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 자금률 이런 것들로 따지면 한 50% 정도 되고요. 그 돼지, 소가 먹는 사료까지 다 자금률 개념으로 넣으면 우리가 2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심각하네. 심각한 거죠, 이건. 그럼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국가에 이 위기가 와가지고 막 다른 나라에서 우리한테 농산물 수입을 안 하면은 우리는 다 죽는 거. 80%. 3개월 밥 먹고 나면 9개월 동안 먹을 게 없죠. 그렇죠. 그러면 뒤져야 먹죠. 아껴 먹는다고, 밥만 먹는다고 그러면 6개월까지 버틸 수 있어요. 살 빠지겠죠. 기분 좋겠죠. 근데 6개월 지나면 이제 뒤져야 먹어야죠.
그런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 식량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주권을 스스로 내 던져버렸기 때문에 주변국들에게 굽신거리는 이 정책이 이어지고 그건 고스란히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구조지 않습니까? 당장에 이제 계란은 얘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당장에 부족하니까 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계란 수출업자가 100원에 못 팔아 200원에 내. 그래도 사가 와야 되는 게 식량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런 데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쌀이었다라면은 쌀이 진짜 많이 부족해가지고 한 대 5,000원 하던 게 10,000원, 20,000원이 되었다. 그런데 외국에 수입을 해가 와야 되는데 안 팔아. 내지는 한국에서 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겠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성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미 노출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제가 식량학자가 연구한 걸 봤는데 물론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국에 되게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식량을 먹는 양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유가 10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그때 쌀 없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요. 하여튼 핵심은 이 매국노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매국노들을 청산해야지. 이것들은 나라를 다 팔아먹고 우리나라가 뭐 완전히 불모지가 되든 핵을 맞든 지놈들 살궁리만 하는 놈들 아니에요. 이놈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다 죽게 생겼다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트랙터 조 총장님께서 사실 농림부 장관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네. 무조건 사실 뭐 하셔야죠. 촛불 공동정부나 이런 거 꾸리면 농림부 장관 전농이나 이런 데서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농정책 자체가 진짜 많이 탁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제안받으신 바는 없으시죠? 그래서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그 대안은 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예. 다양한 대안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뭐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통해서 최저 가격에 있어서는 농민을 보호해주고 최고 가격이 됐을 때는 폭등했을 때는 또 소비자들이 보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가가 일정 부분 재원을 투입을 해서 이 등락을 크게 구분 없이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뭐 농민 수당 내지는 기본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장이 되는 방식. 그다음에 농지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헌법에도 경자 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소작농 개념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부재지주가 땅을 한 6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경작하면 소작농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익의 몇 프로를 줘야 되니까 여기에. 그 소작농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부재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실제로 농사를 안 지으면은 뭐 세금을 가다하게 매긴다든지 국가가 몰수를 한다든지 토지 개혁이 필요하네요. 이런 진짜. 문제들도 해결이 돼야 되고요. 대체로 그 부재지주들은 뭐 서울에 어떤 병원 원장하고 계시고 아니면 저기 어디 뭐 법원에 판사하고 계시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청와대도 있고 뭐 그런 네, 청와대도 있고. 옛날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 강남 농민에 만든다고. 강남 농민에. 그러네. 토지 개혁이 필요하네요, 진짜. 네, 농지 개혁이 한 번도 해야 되면 우리 해방 이후에 한 근데 번. 그게 60%가 된다고 부재지주가. 농지도 사실상 이제 부동산 투기 이런데 또 활용이 될 그럼요. 위험성도 예, 심각합니다 이게. 나는 진짜 이런 농민 막 이런 거 할 때마다 정말 너무 열받아. 내가 농민이라면 정말 난 너무 분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분들을 모셨을 때보다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진짜 너무 우라통이 터지고 막 농민들이 너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것 같아. 난 도시 사람들보다 너무 이거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강요하는 거는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라.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들어와서 도시의 저임금 노동자가 되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70년대는 그게 잘 그렇죠. 주요했죠. 거기서 이농 현상이 강하게 일어났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업농이나 규모화된 농가를 키우겠다라는 게 정부 정책이고요. 거기에서 배제된 중소농들은
소위 말하는 니 알아서 살거나 복지 영역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지금까지 어쨌든 그 정부 수립 이후 거의 70년 막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서 사실 이 농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됐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죠. 외국은 FTA 협상을 해도 농대표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개입력을 가지거든요. 네. 필리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왕따시키죠. 그러면서 맞아. 간변 학자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요. 근데 이걸 이야기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한국 농업이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 조둥이를 꼬매버리고 싶다. 아니 그런 외국산 농산물 과일을 수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농림부 장관에 갖다 놓고 이랬잖아.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하고 막 이렇지만, 그런데 어쨌든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아스팔트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되는 예. 거죠. 저희가 이 쌀의 TRQ 문제 말은 어려운데 아까 41만 톤 수입한다 했다 아닙니까? 네. 그 41만 톤 수입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갖다가 이제 농림부에 제안을 했어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에 농민 단체들 같이 해서 농림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런 자체를 농림부가 받지를 않아요. 농림부가 하는 것이라고는 농민단체장들 불러놓고 자기 지적들 이야기하거나 요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몇 마디 의견 듣고는 그게 제대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들러리를 세우는 거는 잘하죠. 근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정책에 입안을 시켜가지고 그걸 집행하냐 이런 것들은 거진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고 길도 없고 직접 묻지도 않고 하면서 뭔가 때만 되면 농사 이렇게 밀짚 모자 쓰고 막걸리 들고 이제 전통적으로 거기 가서 뭔가 농민들과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거나 퍼포마들 논밭에 물 준다고 물차 소방호스 갖고 와서 막 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연출하지만 사실상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통로도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인 거죠. 네. 너무 속상해. 네. 아까 뭐 말씀하신 국가수매제나 농가소득 기본소득 보장제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막 하셨는데 이후에 무엇을 중심으로 좀 싸워 나가실 거고 2017년에 예. 그렇죠. 이제 탄핵이 되고 나면은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 적폐 아까 말씀을 초창기 하셨는데 농업도 켜켜이 쌓이는 적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확 뜯어 고치는 투쟁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용이 안 되면은 또 이제 청와대 쳐들어가는 투쟁도 해야 될 거고 그걸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인용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나라를 새롭게 완전히 개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전농이 뭐 최대한도로 힘을 모아서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대한민국이 무슨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뭐 뉴질랜드나 호주 같이 그런 이제 뭐 농업 중심 국가로 이제 나서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자체의 어떤 해법을 찾아나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농민의 요구들을 무시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함께하는 그런 정책적 변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이를테면 쌀만 지금은 수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항목을 더 늘리자는 것이죠. 근데 전량을 수매하는 게 아니라 대략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를 수매해서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자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정책들이 지금 상당히 좀 필요한 시점이고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저는 뭐 확신합니다. 네. 저는 뭐 농업 문제만 관련된 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당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 권력에 의해서든 뭐든 간에. 그래서 되게 무력감이 심합니다. 이렇게 무력감이 심해지면 강자 앞에는 말을 못하고 약자한테만 이제 좀 가서 뭐라 하는 이런 어떤 좀 비굴한 심리를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발상을 좀 바꿔야 될 시점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돈을 뜯어가는
이제 우리한테 가장 많이 삑을 뜯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한국의 기득권 세력이죠. 간접세로 뜯어가고 등록금 비싸게 만들어서 뜯어가고 사회보장 안에서 뜯어가고 세금은 다 지네가 사고에 갖다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뜯긴 거를 생각하면 걔들한테 우리의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린 그건 못하고 여태까지 누구한테 그런 걸 했냐 하면 농민들한테 쌀값 낮춰라, 시장 가서 콩나물값 100원 더 깎아라, 이런 식의 행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겁하게 푼돈을 아껴서 잘살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어려운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고 이제는 정말 주요한 도둑놈들, 우리의 돈을 뜯어먹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었던 도둑놈들과 싸야 될 때가 왔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먹거리 소중함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 끊임없이 인간은 좋은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청정한 먹거리를 먹기를 원하고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 키우면은 가급적이면은 뭐 앱솔루트 같은 거 조금이라도 비싼 분유도 먹이고 이유식도 가급적이면 유기농을 먹이려고 하고 우리 아들인데는 이게 GMO가 들어갔는지 안 닿는지 뭐 어떤 뭐 화학제가 들어갔는지 모든 것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먹이잖아요. 먹이려고 하고 부자들은 뭐 만년설 녹은 물도 퍼가와서 먹는다 하던데. 그래? 하여튼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내 몸에는 좋은 먹거리를 먹기를 바란다는 거죠. 저는 인간의 뭐 기본적인 욕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것을 만들어주는 농민들을 예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 내 빨간 사춘기를 보시는 들으시는 분들이 맞아. 한번 내가 오늘 뭘 먹었는데 이것을 만들어준 농민들이 얼마나 이걸 수고롭게 만들어줬을까?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리고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 그분들의 수고로움에 공정한 가격일까?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해준다라면은 우리 농민들 아마 눈물을 흘릴 거예요. 저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막 양파즙 막 50개 막 3만 원 막 이렇게 배달해 주잖아요. 아니 이 많은 양파즙을 짜려면 양파를 몇 개를 캐야 되는데 이거를 3만 원을 받고 나를 준다는 거야? 막 이러면 정말 너무 분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사 먹으면서도. 그렇다고 제가 가서 직접 전 6만 원 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충격받았을 때는 그 이제 대학 때 농촌 활동을 나가잖아요. 근데 상추를 이제 수확을 할 때 한 박스에 500원 하다가 이 500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진짜. 아 근데 난 상추는 그렇다고 치는데 힘든 작물들 막 그런 거 막 너무 열받아. 그래요. 이게 얘기하자면 되게 끝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아니 일부에서는 그러면 공무원처럼 우리 공무원한테 월급 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농민들도 국가 기본산업이니까 공무원처럼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워낙엔 그렇죠. 워낙엔 더 공무원들이 농민을 더 모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대우를 공무원들이 받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데 그게 나라의 개통이 공약으로 지금 추천합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정책 공약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넷빨간 사춘기를 통해서 오늘 매우 중요한 저희가 적폐청산 정책과 관련해서 어쨌든 뭐 첫 방송에 농정책을 한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요? 오늘 첫 방송입니다. 네네, 사회의 근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트랙터를 몰고 농민들이 아스팔트 농사에 이렇게 힘을 쏟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너무 말씀 감사하고 촛불을 키우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셨어요. 저희 농민분들이. 그리고 트랙터 조 총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잘 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뇌빨간 사춘기가 제안하는 농업 공약. 1.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2. 농가소득 보장제. 3. 농림부를 농민에게. 미친 대통령 하나 끌어내려 촛불 든 게 아니야. 최순실 따위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 나라 이대로는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야. 한 번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 그 찌꺼기 새누리 조중동 재벌
권력의 개노릇하는 경찰 검찰 만하게 뿌리 국정원까지 이제 쳐낼 것은 쳐내고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제대로 다시 만들자 당당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간다 촛불이 이긴다 미친 대통령 하나 끌어내리려 촛불 든 게 아니야 최순실 따위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 나라 이대로는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야 한 번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 그 짓거리 새누리 조중동 재벌 권력의 개노릇하는 경찰 검찰 만하게 뿌리 국정원까지 이제 쳐낼 것은 쳐내